원치욱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읽다 보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을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거 내가 논문을 한번 써봐야지 하면서 쓴 논문입니다. 아직 뭐 완전히 성숙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는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논문하고 이 후속 논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문에서 이제 과도 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존의 그 명시적으로 주장되어왔던 접근들이 뭔가 잘못된 접근,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접근인 것이 보인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보다 더 나은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대안적인 접근을 제가 제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대안적인 접근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기존의 김대건 선생이 많이 퍼뜨렸던 과도 결정 관련된 시민 철학에서의 논란이 상당한 정도로 정리될 수 있겠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개념적으로 클리어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도 결정에 대한 두 개의 접근에서 이제 일단 과도 결정 상황이라는 거는 일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첫 번째를 이제 앞으로 이제 유리병 상황이라고 부를 건데 이제 이 C1이 이제 철수가 돌을 던지는 거고 이제 C2가 이거 C1이 두 개죠. 죄송합니다. 이건 그냥 C2입니다. C2가 이제 영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고 이제 E는 이제 유리병이 깨지는 사건. 두 개의 돌이 이제 동시에 도착해가지고 하나가 먼저 깨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C1과 C2 사이에 완벽한 대칭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원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이거가 정말 과도 결정이냐라는 거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한때는 이거는 과도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날 이게 과도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최근의 논리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서 이거는 의심할 날이 없는 과도 결정 상황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철학에서 많이 논의됐던 건 대충 이런 상황이죠. 이제 C가 이제 시섬유 활성화라고 치고 그 다음에 P는 고통 사건이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그 고통 사건은 시섬유 활성화 사건에 이제 수반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정신인과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로 E를 야기하고 P로 E를 야기해서 두 개의 원인이 갖는 소위 과도 결정 상황이 되고 따라서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앞으로 이제 고통 상황이라고 제가 부를 겁니다. 우리가 많이 논의했던 철학적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고통 상황이 유리병 상황과 같은 진정한 과도 결정 상황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통 상황이 진정한 과도 결정 상황이라면 그것은 피해져야 하는 상황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과도 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도 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종종 주장해왔던 접근법과 제가 생각하기엔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접근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서 첫 번째 접근법을 원인 사건 심화적 중심 접근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과도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최소한 두 개의 독립적인 충분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A와 B가 C를 과도 결정한다는 것은 A와 B가 C에 대한 독립적인 충분 원인이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대충의 그 스피릿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기존의 명시적인 접근법이라고 부를 거고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걸라인 최종점 중심 접근법이라고 제가 부를 접근법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과도 결정되었다는 것은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 이어지는 인과 라인의 최종 단계에서
최소한 두 개의 구분되는 라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A와 B가 C를 과도 결정한다는 것은 A에서 C까지의 어떤 인과적 라인과 B에서 C까지의 어떤 인과적 라인이 최종 단계에서 구분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디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런 접근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본격적인 논의를 앞서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개의 구분되는 충분 원인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적인 충분 원인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왜 이 구절이 필요한지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A가 B를 야기하고 B가 C를 야기할 경우에 A와 B는 모두 C에 전적으로 구분되는 충분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이런 상황에서 A와 B가 C를 과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직관이 그걸 용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걸 과도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한 임시 방편적인 대답은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A와 B가 독립적인 충분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과도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두 개의 구분되는 충분 원인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독립적인 충분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 결정이 아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미 암시됐듯이 이런 원인 사건 중심 접근법을 채택했을 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충분 원인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정확하게 해명할 수 있어야 이 접근법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인과 라인 최종점 중심 접근법에 따르면 인과 라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과의 방식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구분되는 인과 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두 개의 구분되는 방식으로 인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저는 이제 포멀라이즈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됐을 때 이 접근법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구분되는 인과 라인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를 명확하게 포멀라이즈를 해야지 이 접근법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이거 구분되는 인과 라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임시 방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얘기할 생각입니다. 루이스 더빈 다이어그램에서 화살표에 해당되는 것이 인과 라인이다 라고 저는 일단은 얘기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가서는 물론 이것이 명확한 그 철학적인 정치파가 될 수는 없겠죠. 임시방편적인 정치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원인중심법 접근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 과도 결정된다는 것은 그 사건이 두 개의 독립적인 충분 원인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요. 원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라인 중심 접근법에 따르면 핵심 정신은 어떤 사건이 과도 결정된다는 것은 그 사건이 두 개의 구분되는 방식으로 야기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 중심 접근법에는 인과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라인 개념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립 개념이 사용되지 않고 구분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둘은 다른 접근법인가? 몇 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둘이 다른 식의 결과를 내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A와 B는 E나 F를 과도 결정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과중심 접근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당연히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과도 결정한다라는 것은 이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되죠. 그러나 라인 중심 접근법에 따르면 충분히 ye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로부터 E로 가는 인과 라인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라인은 최종점에서 여기서 두 개의 구분되는 화살표로 표현되고 있듯이 구분되는 라인입니다. 따라서 인과 라인 중심 접근법에 따르면 B가 E를 과도 결정한다는 말은 fully make sense 하는 거예요.
주장이 되는 거죠. 예. 반면에 이런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A와 B는 D나 E를 좌도 결정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인과중심적 분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예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D나 E에 대한 두 개의 구분되는 충분 원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충분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라인 중심법에 따르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라인이 합쳐지기 때문에 적어도 E는 과도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A와 B가 E를 과도 결정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말이 안 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두 구분법은 구분될 수 있고요. 사실 이 두 개의 구분법이 유서스티브한 구분법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른 구분법은 결국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다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두 개로 단순화시켜서 논의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라인 중심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해야 할 직무와 원인 중심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야 할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원인 중심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야 할 숙제는 독립적인 충분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유효한 대답을 내야 할 숙제를 갖고 있고요. 라인 중심 접근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분되는 라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교한 성격 규정을 해야 할 숙제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숙제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라인 중심 접근법을 선호할 별로 좋지 않은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인 중심 접근법에 대한 하나의 문제는 원인 중심 접근법은 과도 결정된 사건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A와 B가 C를 과도 결정하게 되겠죠. 원인 중심 접근법에 따르면. 그런데 C만 과도 결정하는 게 아니라 D도 과도 결정하고 E도 과도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두 개의 독립된 충분 원인을 갖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과도 결정된 사건이 양산됩니다. 한번 일단 과도 결정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 타과도 결정이 돼버리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빅뱅이 과도 결정된 사건이라면 빅뱅 이후의 모든 사건이 과도 결정된 사건의 문제처럼 보이는 게 발생합니다. 저는 이건 시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해요. 이게 왜 좋지 않은 원인 중심 접근법을 거부할 이유가 되냐면 라인 중심 접근법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습니다. 라인 중심 접근법은 과도 결정되는 사건을 양산하지는 않지만 과도 결정하는 사건을 양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대칭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A와 B는 A와 E를 과도 결정하겠죠. 여기 라인이 구분이니까요. 그러면 이 뒤로 가는 모든 사건들도 다 E를 과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E가 과도 결정된다면 빅뱅에서 E에 이르는 인과계열의 모든 사건이 E를 과도 결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는 결국 대칭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과도 결정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맥을 통해서 적절하게 사건들의 수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하는 사건들의 도메인을 매우 제한시킨 후에 그리고 간략화시킨 후에 과도 결정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빅뱅과 같은 사건들은 적어도 일상적인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고려할 상황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이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과도 결정 상황인지 아닌지를 고려할 때 문맥에 의해서 적절하게 단순화된 루이스적 다이아그램을 염두에 두고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떤 상황이 과도 결정 상황인지 아닌지를 루이스 다이아그램을 통한 단순화 이후에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도 결정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문맥적 고려가 침투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리면 인과보다는 설명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매우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종의 배경 설명을 위해서 했던 아까 이거요. 이제 라인 중심 접근을 선호할 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과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무시할 수 없는 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철수가 영수에게 화를 쐈고 영수는 그것을 눈으로 봤다고 해봅시다. 영수가 매우 약한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한테 화살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고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래서 심장마비로 심장이 정지하는 바로 그 순간에 철수가 쏜 화살이 영수의 심장에 꽂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영수를 향해 활을 쏘는 사건, 철수가 영수를 향해 활을 쏘는 사건은 영수의 심장 경비 사건을 과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즉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과도 결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일견생각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직관이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직관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직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라인 중심 접근법이 원인 중심 접근법보다 훨씬 낫죠. 왜냐하면 원인 중심 접근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과도 결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말이 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원인 중심 접근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넷 같은 사람이 파생적 과도 결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베넷의 파생적 과도 결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이 진정하게 과도 인과하는 사건들을 야기한 것을 통해서 파생적으로 과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B라는 사건은 C와 D라는 사건을 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E를 파생적으로 과도 결정한다라고 베넷은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C와 D는 E를 진정하게 과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건 원인 중심 접근을 받아들인 사람에게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C와 D는 E를 과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저는 아까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직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과도 결정이라는 직관을 갖고 있는 것이지 2차 시민적인 2등 시민적인 과도 결정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직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불만족스럽고요. 그냥 이것은 여러분들도 강한 아르먼트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직관 수준에서 얘기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활쏘기 상황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지만 직접 인과를 통한 과도 결정 상황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거 이제 그 C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간에 어떤 다른 사건이 없이 직접 A가 B를 다른 방식으로 이중으로 야기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A 유형의 사건은 조건 C 원하에서 B 유형의 사건을 직접 야기한다는 법칙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A 유형의 사건은 조건 C2 하에서 B 유형의 사건은 직접 야기한다는 구분되는 법칙이 있는데 우연히 C1과 C2한 조건이 모두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런 인과구조가 발생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베넷의 파생적 과도 결정 개념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직접 인과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경우에 우리는 A가 B를 두 개의 구분되는 방식으로 이중적으로 야기했다고 생각하면 이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도 결정 상황이다라는 무시할 수 없는 직관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거에 대해서 베넷 같은 사람은 아마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할 겁니다. 그린 3의 상황은 엄밀히 말해서
방금 네가 얘기한 그 상황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의 원인이 과도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구분되는 하지만 중첩되는 두 개의 원인이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B에 대한 충분 원인은 A가 아니라 A와 조건 C1, 그 다음에 A와 조건 C2라는 두 개의 충분 원인이 있는 상황이지 하나의 원인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 베넷이 허용적인 충분 원인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 충분 원인 개념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대답이 되겠죠. 그러나 베넷이 엄격한 충분 원인 개념이라고 갑자기 그 텀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른 충분 원인 개념을 받아들이면 작동되는 방식의 대답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더 나아가서 인과 실제론적인 어떤 그림을 받아들이면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또 다른 예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과관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암스트롱의 피어너 관계 같은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N-A-B가 성립한다면 A와 B 사이에 인과관계도 성립하는 거죠. 왜냐하면 N이라는 그 2차 보편자가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암스트롱처럼 정원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동일한 인과적 기능을 하는 구분되는 두 개의 구분되는 보편자의 존재 가능성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보편자가 하는 인과 기능은 그 보편자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능 세계에서 N-A-B와 N'-A-B가 모두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는 아까 그림상과 같은 상황을 충분 원인에 대한 엄격한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전히 원인 중심 접근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너 왜 자꾸 암스트롱적인 어떤 인과 실제론적인 그런 개념을 전제하고 반론을 만드냐? 난 그런 거 안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 되겠죠.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이론은 아니니까. 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결정적인 이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이 원인 중심 접근법을 선호하는 진영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인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배제하는 것을 통해서 원인 중심 접근법을 주제하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 제너럴리티가 떨어지는 접근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케이. 좋은 이유. 시간 5분 남았어요? 네. 큰일 나네. 핵심은 전혀 건드리지 못한 상황인데 일단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과 라인이란 무엇인가? 일단 이거는 설명해야 지금 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인과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설명함과 설명의 연결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함이라는 것은 원인이나 인과적 조건 같은 것을 저희가 설명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보통 뭐 때문에 발생했어라고 해서 뭐 때문에 해당되는 게 설명항이 됩니다. 그다음에 설명적 연결은 그 뭐 때문에 발생했어라는 그 설명항과 그 비설명항을 연결해주는 어떤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법칙이나 인과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설명적 연결이라고 해서 이 두 개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걸 구분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과 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최소적으로 완전한 인과적 설명을 정의할 수 있겠죠. A로부터 B로의 최소적으로 완전한 인과적 설명은 A를 설명함으로 하고 비설명을 하면서 A를 통한 B의 설명에 유관한 모든 연결적 사실들이 포함되면서 어떤 종류의 군더더기도 없는 설명을 최소적으로 완전한 인과적 설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인과 라인이라는 것은 사건 A로부터 사건 B로의 인과 라인은 사건 A를 통해서 사건 B를 인과적으로 완전하게 설명하는 데 고소될 필요가 있는 모든 설명함과 설명적 연결을 포함하는 군더더기 없는 설명, 즉 최소적으로 완전한 인과적 설명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설명의 방식, 인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저는 이제 성격 비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인과 라인은 무엇인가? 어떤 인과 라인 L1이 다른 인과 라인 L2와 구분되는 인과 라인이기 위해서는 전자에 대응하는 설명과 후자에 대응하는 설명 사이에 함축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구분되는 인과 라인으로서의 에 대한 저의 성격 규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B를 법칙 L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야기하고 B가 C를 L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야기했다고 했을 경우에 A에서도 C로 인과의 라인이 되면 최소적으로 완전한 설명에는 3번 B는 등장하지 않겠죠. B가 없어도 설명이 될 테니까. 그러나 이 경우에 A서부터 C까지의 라인과 B서부터 C까지의 라인은 인과적으로 구분되는 라인이 아니. 그래서 구분되지 않는 인과 라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이에 설명적인 함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케이. 이제 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인과 라인 개념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림 3의 상황이 가능해진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과 라인은 설명함과 설명적 연결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설명함이 동일하더라도 설명적 연결이 구분되면 구분되는 인과 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경우에 우리는 직접적인 인과 라인이라는 개념도 얼마든지 이 틀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상당히 중립적인 인과 라인에 대한 개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몇 분 남았죠? 3분 더 쓰시죠. 예. 사실 중요해요. 뒤에 부분이 중요한. 이게 이제 본론인데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결론. 중요한 건 하세요. 시간 넘어가면 되죠, 뭐. 자, 그래서 왜 원인 중심 접근법은 문제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제 핵심적인 대답은 이겁니다. 원인 중심 접근법은 라인 중심 접근법이 구분되는 인과적 라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독립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이제 지금 스킵한 데서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해 봤어요. 첫 번째 방식은 구분되는 인과적 라인을 통해서 독립적인 원인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인과적 독립성을 통해서 독립되는 원인을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논의됐던 반사시적 독립성에 의해서 구분되는 독립적인 충분 원인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2번과 3번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논의된 바에 의해서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이 1번 방법이라는 겁니다. 즉 독립적인 충분 원인이라는 것을 가장 만족스럽게 정식화하는 방식이 인과 라인의 개념을 갖고 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만족스러울지언정 별로 행복한 결과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인과 라인 중심 접근법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쓸데없이 그 원인에 대한 그 두 개의 원인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불필요한 조건까지 삽입이 되는, 그래서 군더더기적인 이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중심 접근법은 라인 중심 접근법에 병합돼서 군더더기적인 것이 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는 독립적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이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라인 중심 접근법은 구분되는 라인이라는 개념은 원인 중심 접근법에 전혀 기대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원인 중심 접근법의 직관을 매우 잘 흡수하는 방식으로 만족스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량 원인은 보통은 구분되는 라인을 결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라인이라는 것은 설명항과 설명적 연결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항이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생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결정에 대한 제가 이걸로부터 이끌어내려고 하는 몇몇 함축이 있는데요. 과거 결정에 대한 반사시적 분석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원칙 선생님의 진단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과는 내재적인 관계이지만
반사시적 의존성은 외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의해서 반사시적 의존성이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대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는 사태의 본질을 찍어내지 못하는 거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시적 의존성은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과도 결정 여부에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 여부가 아니라 구분성 여부라는 거예요. 다만 이때 구분성이라는 것은 원인의 구분성이 아니라 라인의 구분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과 라인 중심 접근법을 받아들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 과도 결정에 대한 반사시적 의존성 테스트가 실패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또 중요한 함축은 이제 제가 이 후속 논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김대건식 대제 논변이 불러일으킨 많은 혼란에 대해서 상당한 교통 정리가 가능해진다. 라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예고편으로 궁금증만 유발시켜 놓고 연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작두가 너무 많이 갖다 놓았어. 제가 너무 잘해주셔서 시간이 좀 길었어도 이해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성훈님, 예, 말씀하시죠. 그림 3의 사례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림 3에 해당하는 사례를 그림 3 원인 하나부터 라인이 두 개로 가서 결과를 만드는 그림 있잖아요. 총을 쐈는데 심장마비를 주고 그 활손 사건이었죠. 그 사건. 그 중간 예. 매개 사건이 없는 그런 A와 A와 B만 있고 A에서 네. 라인이 두 개로 가서 B로 원처럼 네. 그 자료에서 142페이지에 있는 그림. 예, 하여튼 이제 그 가슴 있죠. 예, 여기는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 그림 3에 해당하는 좀 직관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이건 지금 도식적으로 이제 추상적으로만 설명돼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정말 이런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일단 그거는 이 어떤 형이상학적인 가능성으로 제시한 것이고 현실 속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는가?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과도 인과라는 것은 과도 결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과도 인과 상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은 어떤 구조를 갖는가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것이 과도 결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개념 분석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예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하는 활 쏘는 사건 같은 거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과도 결정하는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직접 인과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사실 직접 인과가 우리 세계에 있는지조차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을 제시하기는 어렵죠. 예. 그 코저 라인 개념 뒤에 또 다룰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건 라인바하고 세몬이 다룬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코저 라인 다루면서 이 사람이 쓴 개념이 이제 그 스크린 오프라는 그 개념 등장시키면서 굉장히 개량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치로 확률 개념으로 통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선생님이죠. 이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때가 인과라는 개념이 굉장히 설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대칭의 문제라든지 동시 설명 뭐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크게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계량화해가지고 이제 베이즈주의라든지 아니면 그 확률 이론하고 도입을 하는데 근데 이 라인의 경우는 라인 선을 긋잖아요. 아까 A, B, C 등 예를 들어서 A, B, C, D 그것을 E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구분이 이제 B에서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구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라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인과라는 개념은 질적인 개념은 맞아요. 근데 라인이라는 개념은 이제 질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입하는 확률 이론이에요. 확률 이론과 베이즈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과도 결정의 문제는 사실
좀 질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무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김정은 선생님 기억도 나는 게 이제 이 어떤 사람을 차에 죽이려고 하다가 차를 몰고 가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 속에 사고를 했는데 칼을 가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차에 사람 쳐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과소결정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는 생각이 나는 그런 질적인 개념은 라인으로 설명이 되는데 근데 과연 라인을 그을 때 이 객관적으로 질적인 개념을 개념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아까 그 생략된 부분에 이제 꿈꽃계 아규먼트와 관련돼서 생략된 부분에 하려고 했던 내용이 지금 선생님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거기에 사실 들어있는데 제가 말한 인과 라인은 뭐 세먼이나 도우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리적 프로세스 개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처럼 생각하면 인과 개념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한 인과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피지컬 프로세스 이론은 인과에 대한 하나의 이론이고요. 제 인과 라인은 인과 이론의 중립적인 인과 이론의 중립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인과 라인은 인과적 설명에 의해서 인디비주얼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과적 설명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저의 과거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설명이라는 것은 거기다 이제 과학 이론에 근거하는 거. 예를 들면 아까 숨은 이론 있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규명하지 않고 상식적으로는 원인인 것 같았지만 과학 이론에서는 규명되는 인과 이론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그것도 이제 상식 입장에서는 과거 결정인데 그런 거를 배제하고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배제하지 않으면 그런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인과 라인이 그 물리적 프로세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 간에 인과 라인은 설명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설명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 내용을 갖는 것인가? 그건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세먼처럼 그 코드 메커니즘이 설명에 대응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인과 라인이 될 것이고요. 저는 다른 이론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인과 라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라인에 대해서 폴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인과 라인을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인과가 이루어질 야기되는 방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과적 설명이 주어질 수 있으면 다른 인과 라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이 설명을 할 때 자기 주장을 풀 때는 과거에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그런 맥락을 이제 어느 정도 비판하든지 아니면 그걸 전제로 해줘야지. 다른 애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만이 나 새롭게 개념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존의 개념에 있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코드라인 하면 되게 다 우리가 도우라든지 세몬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독창적으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아규가 좀 분명히 제시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예, 이상학 선생님. 예, 그 바르트 선생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시우 선생님 답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고요. 연관된 질문인데 저는 선생님 그런 중립성 태제가 견지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에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중립성 태제가 견지되려면 선생님이 인과 라인에 대한 이론들을 전개할 때 최소한으로 쓰셨는데 이렇게 제가 뭐 자세히 읽지 못했지만 최소한으로 썼던 전제들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과적 설명에 대한 뭐 필다우나 레슬리 셀먼 이론이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중립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셀먼이나 다우가 기존의 어떤 그 인과들, 노드들, 어떤 이벤트들 사이의 관계를 보지 않고 커절 프로세스로 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커절 프로세스는 특징이 이제 러셀부터 시작하는 건데 인디비저블, 그러니까 그 무한히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 아까 그 독립성 개념에서 최소 충분 조건 그거 정의할 때 어떤 인과 과정들에서 그 마지막 이벤트를 결과로서
그 인과하기에 충분하지만 최소한. 근데 최소한이라고 얘기하려면 개수가 미니마이즈 돼야 되는데 사실 프로세스 이론을 봐야 되면 개수라는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그 프로세스 전체 하나의 단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 작게 잡고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즉 그 이벤트들을 갖다가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얘가 얘를 인과하고 얘가 얘를 인과한다는 그런 프레임워크 자체가 워킹하지 않는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러셀, 다우, 그 다음에 셀머니, 커즐 프로세스 이론을 얘기한 거라서 그거가 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인과가 이벤트들 사이의 관계냐 아니면 그것들을 관통하는 프로세스들 사이의 관계냐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그 가정이 참이냐 아니냐가 선생님의 그 이론에서 중립적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사건 A가 사건 B를 야기했다라는 말을 예를 들면은 세몬 같은 사람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 할 수 없게 되는가? 예? 뭐 그거는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뭐 도우 같은 사람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 말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broadly 세몬적인 정신에서 그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립성 태제라는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적어도 제 이론이 세먼적인 스피릿을 어떤 세먼적인 스피릿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지만은 어떤 브로들리 세먼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인과라는 것이 물리적인 프로세스에 의한 연결이다라는 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배제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근데 인과 온톨로지가 프로세스예요, 이벤트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커미트먼트를 갖고 싶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사건이 과도 결정된 사건이냐 아니냐 또는 어떤 것이 어떤 것을 과도 결정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맥락에서는 일단 이벤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일단 그 프레임워크에 아예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배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레임워크 안에 일단 들어와서 세먼적인 정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의미의 중립성이 설령 손상된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과도 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 맥락 안에서의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쌤이 이벤트 온톨로지를 꼭 주장한 건 아니지만 이벤트 온톨로지 프레임워크로 원칙적으로 세몬 같은 프로세스 이론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커버할 수 있다고, 어코모데이트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나는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기본 정신은 라인을 건다는 것 자체가 세몬의 그 과정이라는 것을 기본 깔고 있는데 아니요, 저는 안 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거를 상식적으로 설명 잘 되거든 라인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선님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까요? 예. 다른 이론들의 중립적이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라인을 결정하기 구분되는 라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좀 법칙에 좀 호소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는 인과적, 그러니까 설명함과 설명적 연결에 호소하고 있죠. 그 설명적 연결이 반드시 법칙이어야만 하는지 그거는 오픈된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네. 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사회자라서 질문을 못하고 근데 한번 하세요. 짧아요. 근데 이하우 선생님이 우리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조호관 교수님